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2달 만에 롱타임 노스요 진짜. 진짜 얼마만에 우리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렇게 또 팟캐로 인사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죠. 그니까요. 저희 2달 만에 찾아왔는데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방학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는 한 달만 쉬었다가 2월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아, 감동이에요. 네. 근데 쉬다 보니까 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희가 2달을 푹 쉬게 됐고요. 쉬면서 저희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개편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셜록님과 제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찾아왔었는데 첫째 주, 둘째 주에 찾아오는 것으로. 네,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기밀에 휩싸여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앞으로 어떻게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를 채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차차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고요. 아마 멤버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멤버로 저희가 또 책과 영화 알차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구독 해지하지 마시고요. 언니들 떠나지 마세요. 네.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셜록님이랑 계속 찾아오는 거니까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셋째 주, 넷째 주에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요. 1, 2, 3, 4주까지 셜록님이 나오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언니들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제가 결정되는 대로 방송으로 다시 한번 깜짝 놀래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근황을 또 근황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수시로 사실 이제 저희 근황을 조금씩 풀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일 비수기라서 굉장히 한가합니다. 저도 사실 한가합니다. 제가 원래 그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구독을 일할 때는 사실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쉬면서 넷플릭스도 구독을 시작해서 안 봤던 좀 인기 작품들 다시 보기 시작하고. 몰아보겠구나. 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를 최근에 다 몰아보긴 했는데. 어쩐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여자 주인공 그 아이 있잖아요. 밀리 바비 브라운이라고. 제가 너무 홀딱 빠져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출연한 에놀라 홈즈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자꾸 기분이 좋은 거 보면 친근한 느낌이 있길래 잘 생각해봤더니 우리 감독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극찬인데. 그래서 제가 사진 막 보내고 그러니까 다른 언니들도 있다고 얼굴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친구한테 푹 빠져서 팬클럽을 가입하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로? 아니 정말. 한국에는 공식 팬클럽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원래 가입이 안 돼 있는 트위터에 가입을 해서 팬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 그 공식 계정으로 가서 또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안 읽고 있더라고요. 밀리 빨리 읽어줘요 내 메시지. 와, 듣고 계십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면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당신을 찾는 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리고 언니들 같이 영국에 팬미팅 가실 분들 모집 중입니다.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빠지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생긴다는 것도 저는 복인 것 같아. 맞아요. 오늘 사실 이제 추천하신 작품을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뭔가 내 옆에 뭔가 멋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느끼면은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우리가 그런 생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슬슬 이제 우리 책 이야기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저희가 모시기 힘든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 모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개편 또 첫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의미 있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또 귀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가 겨우겨우 섭외해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질문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사실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인생책을 소개해 주실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강민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사실 저는 가끔 수익이 있는 행복한 백수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웹소설 작가입니다.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웹소설을 쓰셨는지? 사실 스스로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작품을 쓴 것도 아니고 현재 출간작이 하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제목이 뭐죠? 제목은 두 손이 닿을 때까지이고요. 두 손이 닿을 때까지. 네. 또 3월 달에 또 출간도 하시는 작품 한 개 더 있다고. 3월 말에 네. 액턴가의 마법사라고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제목이에요. 약간 그런 건가요? 해리포터 같은 느낌일까요? 해리포터에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의 작품이지만 약간 동화적인 느낌을 가미하고 싶었던 로맨스 판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름으로 사실 검색을 하면 저희 사실 모를 거예요. 필명이 되게 특이하시더라고요. 필명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나오겠죠? 자, 필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필명이 괴계발발입니다. 괴계발발. 좀 들으면 어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사실 글씨를 쓸 때 글씨를 너무 못 쓰면 괴발괴발 쓴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로 이렇게 세로로 써서 가로로 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글씨를 잘 못 쓰기도 하고 그만큼 글도 잘 못 쓰는 느낌이다라는 자조적인 의미를 담아서 정한 필명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근데 필명만 보면은 사실 장르가 호러물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 사실 리뷰 중에도 필명 때문에 걸을 뻔했다라는 리뷰가 있긴 했었어요. 또 궁금한 게 웹소설이면 이렇게 반응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이제 내 책을 서비스하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질 텐데 이제 하나는 단행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북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이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웹소설 웹툰 플랫폼에 편당으로 해서 한 편당 100원, 비싸면 200원 이렇게 편당 보통 5,000자에서 많으면 7,000자 사이의 글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연재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편당으로 리뷰가 아니라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댓글로 소통도 가능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단행본밖에 내보지 못한 사실 스스로 작가라고 하기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는 장르를 듣고서 사실 너무 설레었어요. 사실 이제 괴계발발 정말 호러물처럼 들리지만 로맨스 판타지물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설레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장르잖아요. 맞아요. 우리 또 어렸을 때 또 할리퀸 읽으면서 또 입을 뒤집어 쓰고 했던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웹소설도 장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르를 세분화해서 많이들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쓸 때도 그 장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 타겟 독자층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로맨스를 읽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쓴 글이 로맨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가 다른 쪽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내 글을 읽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 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판타지, 무협, 로맨스 또 로맨스 판타지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좀 나뉘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은 로맨스 판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영감 같은 거는 어디서 보통 얻으세요? 그래.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틀이라든지 혹은 유행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한창 말씀하신 대로 할리퀸 같은 게 있으면 뭐 하나 이야기가 잘 됐으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쓸 때 클리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는데 김치찌개가 맛있어야지 갑자기 청국장이 나오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하는 게 있고 그 그쵸. 기대를 채워주는 그 안에서 이제 햄 김치찌개냐 돼지고기 김치찌개냐 같은 베리에이션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갔더니 갑자기 퓨전 김치 피자탕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재밌게 쓸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맞추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봐 재밌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해서 쓰는 편이 이제 시장에서 잘 먹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쪽은 잘 못 맞추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게 활자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웹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주목해서 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크게 터지지 않을까 우리 작가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숟가락 올릴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예. 사실 네. 레드오션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만큼 잘 되는 사람은 또 적고 사실 저도 이걸로 먹고 살 거야 이 생각보다는 내가 이야기를 꼭 하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부분이라 네. 사실은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더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강민서 작가님. 네. 괴괴 기억해 발발. 괴괴 발발 필명 꼭 기억해 주시고 책도 찾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가님이 선정한 저는 직접 쓰신 책을 선정하실 줄 알았어요. 저 그럼 오늘 할 얘기 많았거든요.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뭐 이런 저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경험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다른 책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웹소설을 인생책으로 네. 꼽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쓴 책이 나의 인생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의 판타지를 실현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더 종이책을 많이 읽었었던 세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생책 혹은 가치 있는 책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먼저 종이책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예전에 묵직한 느낌을 가진 작품들을 떠올리게 돼서 그 웹소설 쓴 사람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늘 종이책을 읽던 입장이라 이 책 꼭 얘기해보고 싶었다.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맞아요. 어떤 책이죠? 자기 앞에 생입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살롱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네. 에밀 아자르. 이건 네. 필명이었죠? 네. 그렇죠. 원래 이름은 로맹갸리라고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요. 원래도 성공한 작가긴 했어요. 이제 하늘의 뿌리라는 책으로 콩쿠르상을 받은 작가인데 콩쿠르상이 작가 한 명에게 딱 한 번만 수여될 수 있는 상이거든요. 사실상 문학계 스타로 이제 일약 스타가 됐는데 이제 그 뒤에 많은 책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좀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치. 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로맨갈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기 앞에 생이 출간됐다면 똑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새로운 필명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책을 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콩쿠르상을 받게 됨으로써 로맹갸리는 2번 콩쿠르상을 받은 작가가 됩니다. 아니 작가의 삶이 자체가 그냥 소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자살을 했잖아요. 권총 자살을 했잖아요. 권총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할 때 자기 유서에다가 사실 내가 에밀 아자르다라고 써놓고 죽었대요. 근데 얼마나 왜 밝혔어야지. 상 받았을 때 사실은 내가 로맹갈이다.
그러니까 계속 밝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 에밀 라자르라는 필명으로 낸 책들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제 본인 본명으로 냈던 책들하고 비교 당하면서 표절이다. 맞아. 에밀 라자르의 문체를 뭐 표절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억울한. 아니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심리는 뭘까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 내 진짜 실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한번 그렇지. 시험해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나의 진짜 이름으로 반복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게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로맨결이라는 작가에게 이 비평가들의 선입견이 만들어져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통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사실 그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너네가 봤던 게 진짜일 것 같아? 니네가 진짜 뭘 봤어? 약간 그런 통쾌함. 그 통쾌함을 느끼고 보고 갔어야지. 아쉽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맞아요. 작가여서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도 좀 이 작가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책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책에 대한 줄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줄거리를 가볍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모모는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이제 애칭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모모는 과거의 창녀였던 로자 아줌마가 나이가 들어서 더는 몸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다른 창녀들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키우게 된 아이입니다. 모모는 로자 아줌마가 11년째 맡아 기르고 있고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로자 아줌마는 꾸준히 오던 모모의 양육비가 끊긴 뒤에도 모모를 빈민구제소에 보내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프고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녀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없고 원래 있던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나 혹은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자 아줌마의 곁에 남아있는 건 모모만이 되죠. 의사는 로자 아줌마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면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모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사람들이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때때로 심한 불안에 휩싸일 때면 내려가서 안정을 찾고는 했던 지하실, 소위 유태인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고 거기서 로자 아줌마의 죽음을 지키게 됩니다. 몇 주 후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지하실의 문을 열고 죽은 로자 아줌마와 그 곁에 쓰러져 있는 모모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모는 거리에서 만났던 친절한 어른인 나딘 아줌마의 집에 맡겨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 말만 들어 너무 슬프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책 제목도 잘 지었지만 맞아요. 그냥 모모의 인생을 쭉 따라가는 것 같은 짧지만 그 시간을 쭉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계속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 책의 중요한 화자이자 중심 인물인 모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모모는 어떤 인물이죠, 셜록님? 모모는 아까 작가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자기 실제 나이를 몰랐던 14살의 아랍 소년인데 실제는 10살인 줄 알았죠. 그쵸.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설정으로 나오고 3살 때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그 파리의 빈민가에 로자 아줌마한테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사회 당시에 최애 약자층이었던 뭐 성전환 수술을 한 그 롤라 아줌마, 그렇죠. 그리고 뭐 창녀들 이런 척박한 환경.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평화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모모는 아이이지만 절대 아이일 수 없는 아이. 그냥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모를 보면서 나라면은 만약에 저런 환경에 놓여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모모처럼 저렇게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게 제 생각에는 모모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실 없으면은 그 사랑을 갈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모모라는 캐릭터가 물론 뭐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하고 제대로 뭐 이렇게 배울 수도 없는 환경에서 어렵게 살긴 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뭐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삐뚤어지려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아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적으로도 확실히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포주일을 할 수도 있는 환경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 책에서 보면 한 번씩은 다 건드려보는 느낌 아닙니까? 담배도 피고 한 번씩은 포즈도 다 경험해보죠. 꿈꿔보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담배는 이 시대상을 생각하면 어린 아이였어도 충분히 그치. 필만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극히 아이답게 성장해 갔다고 생각했던 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똥 똥도 싸고 싸지르고. 훔치고 혼나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정상적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좀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찾는 느낌. 더 찾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예 핍박받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고 내가 너무 외로운 상황이었으면은 그런 사랑에 대한 꿈도 사실은 꿀 수 없었을 텐데 얘는 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작가님도 혹시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모모 자체가 어쩌면 사랑이 가득한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아무리 로자 아줌마가 나를 키워줬고 나에겐 어떻게 보면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고 내가 오히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중간중간에 아줌마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좀 집에 늦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다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도 아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이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혹시 로자 아줌마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 자체가 사랑이 많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그냥 도망쳐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챕터부터 그냥 엄마와 아들 같은 관계로 사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관계에는 사랑이 사실 베이스로 깔려 있었고 정말 로자 아줌마도 사실 상냥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네들이 아들내미 혼내고 혼육하듯이 할 말 다 하고 땡깡 부리고 그냥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사랑으로 좀 감싸주고 근데 결국 모모도 별짓거리 사실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끝엔 항상 로자한테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챕터의 끝에는 로자에 대한 사랑과 어떤 또 책임감과 뭔가 배려가 항상 엿보여서 맞아. 이거 그냥 정상적인 가족의 관계다 이미.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네. 근데 저는 로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실히 로자에게도 사랑이 있어. 그쵸. 로자에게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말 그대로 양육비가 끊겨도 아이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렇죠. 그쵸. 그리고 나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했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에 보내거나 하는 그것도 출생 신고서까지 뭐 다 위조해가지고 보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로자는 어떤 인물인지도 좀 더 로자 사실 일단 로자는 폴란드 유태인이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나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길러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따금 과거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두고 있죠.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게 계속해서 막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나치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던 게 맞아요.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나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몰랐다면 그렇지.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모모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한 소설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시선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로자 아줌마는 아이가 정말 양육비가 오지 않아도 바로 빈민구제소에 보내지 못할 만큼 이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고 삶에 많이 지쳐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 몸으로도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겠다, 가고 싶지 않다, 나를 절대 병원에 보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로자라는 인물의 삶이 어떻게 보면 늘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닐까. 사실 창녀라는 직업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이 일을 하면서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폭력도 있었을 테고 또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과 또 두려움 그리고 공포가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정신이 나가는 형식으로 좀 안 좋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지금 이제 3번째 읽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그냥 모모의 시선을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위에 그냥 뭐 캐릭터들은 모모의 주변인적인 입장으로 사실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사실 3번째 읽고서 로자 아줌마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요. 네. 이 사실 이 엄청 풍진 세상을 온 몸으로 사실 받아내는 여자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나치 학살의 공포도 그렇고 사실 창녀로 긴 시간을 이제 살아왔고 몸으로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말년이 돼서 뭐 정신이 나간 게 또 후유증처럼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으면 저는 이미 사람은 반 미쳐 있는 상태라고 이미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미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나중에 트라우마처럼 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품성 자체가 뭔가 책임감이 있고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을 받지 않는 애들한테도 이걸 베풀 수가 있고 또 모모한테는 너를 지켜주는 거라고 사실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의존한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근데 그 의존에는 얘를 괴롭히고 얘를 괴롭히는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깔려 있고 정말 아들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을 애들을 대하는 거 보면서 애들한테 자기를 투영한 것도 같아요. 뭔가 세상에 버림받고 나도 외롭고 너희도 외롭고 근데 너를 보는 너희들이 또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맞아. 로자한테서는 그런 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요즘에도 계속 떠오르는 얘기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무성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한번 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에서 보여지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진심이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니 말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맞아요. 행동을 보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로자 아줌마한테 약간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말로는 맨날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욕설을 내뱉는데 끝까지 애들을 때리거나 뭐 맞아요. 체벌하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이놈 새끼들 하면서 다 해. 다 치워져. 진짜 다. 나는 그렇게 애들이 돌아가면 짜갖고 다 똥 싸놓으면은 다음처럼 빨개먹게 내보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도망쳐. 맞아요. 극단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맞아요. 스트레스가 그게 달았을 때에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모가 사실 벌인 일들이 와 이게 보통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웬만해서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당장에 하잖아요. 빈민구제소에 갖다 버리고 싶다 이 생각 들 만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그냥 욕하고 화를 낼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고 그렇지. 책임지고 말씀하신 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 적도 하지 않아요. 없고 네. 저는 그 지하에 자기 반의 은신처를 만들어서 내려가서 거기 이제 아이들 몰래 내려가서
소파에 앉아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그걸 모모가 목격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 사실 그 장면 너무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공포심과 불안감이 얼마나 크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 공간, 소파나 있는 공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락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또 책임을 떠나야 되는 건 진짜 큰 일이거든요. 책이니까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맞아.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 버겁다라는 게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보면서. 저는 사실 덧붙여서 오히려 그런 게 힘이 되어 주었구나. 살아갈 이유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쵸. 뭔가 의지할 그쵸. 상대, 사랑을 줄 대상도 없었고,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이렇게 아이들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의지했구나. 그게 살아갈 이유였구나. 그게 목표였구나. 이 아이들이 내 곁에서 어쨌든 잘 자랄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이 모모에게 다 쏟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로자가 조금 더 젊고 힘이 있었더라면 이 둘은 이렇게 마지막이 좀 이렇게 슬픈 엔딩이 아니라 좀 더 해피 엔딩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로자가 더 젊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지 그 젊음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별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로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모는 사회가 바라보기에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만한 네.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로자 아줌마가 죽어서 해방됐다. 그 비참한 환경에서 해방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더 모모는 절대 로자 아줌마를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이미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사실 그 거리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로자 아줌마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은 사람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해서 그거를 크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모라는 인물은 굉장히 사랑이란 걸 갈구하고 찾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떠나서도 느꼈겠죠. 로자 아줌마의 그런 자기의 그 사랑을 느끼진 않았을까. 그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로자 아줌마가 했기 그치, 때문에 아이의 나이를 속이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둘뿐인 상황이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자신의 사랑을 투영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봤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로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통과 이별의 연속이었을 거라 맞아요. 생각해요. 홀로코스트에서 분명히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을 거고 또 창녀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거고 진짜 가족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테니까 오히려 11년 거의 그 시간 동안 내 곁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맹목적인 양육자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더 살아갈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를 놓지 못했고 보내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와, 근데 언니들 얘기 들으니까 더 이렇게 생각들이 좀 더 넓혀지는 거, 확장되는 것 같아요. 로자 아줌마 모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에로스가 아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더 귀해요. 저는 맞아요. 더 귀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관계들이 훨씬 더 귀한 것 같아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참 이거는 별개 얘기인데 저도 지금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비둘기들이 있죠. 저희 비둘기 이제 저희 21살짜리 여자 2명이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 마음이 로자 아줌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들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함께 겪었고 그 그렇지. 좁은 공간에서 한 정말 5명이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눴고 그렇지. 그런데 나는 얘들한테 사랑이 되게 충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 나가지 못해요. 항상 땡깡을 부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난 얘들을 굉장히 사랑해. 그래. 근데 얘들은
20대 꼰대들이에요. 진짜 말을 거칠게 하고 자기들의 그 MZ적인 발상을 진짜 한껏 드러내는 애들이에요. 거의 저 정말 욕받이 모자처럼 다 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 니들이 아직 어린데 뭘 알겠니? 약간 그렇지. 그렇게 로즈 아줌마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지나봐라. 나에 하지만,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야. 다행이다. 나는 10층에 살지만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는 있다. 저는 모모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로자와 모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하밀이라는 할아버지, 네. 모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할아버지도 있고 롤라 아줌마, 롤라 아줌마도 있고요. 그리고 카츠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있고 바나니아, 바나니아 아기. 되게 모모가 묘하게 계속 애정을 느끼는 대상인 바나니아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모세. 나중에 모세라는 있고. 친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집에 로자 아줌마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찾아와서 도와주는 왈룸바라는 아저씨 일행도 왈룸바. 있고요. 그분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약간 조폭 느낌도 나고 아주 센 포주의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친절을 베푸는 은다 아저씨도 있고. 혹시 언니들은 어떤 그 주변 인물들에게 좀 마음이 갔어요? 사실 정말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부가 똑같이 밑바닥 인생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됐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었거든요. 정말 잠깐 나오면서도. 근데 가장 비중 있는 조연으로서 생각했을 때 저는 하밀 할아버지를 그치. 가장 먼저 인상 깊게 떠올리게 되는데 일단은 모모에게 선생님이기도 네. 하고 또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총명하고 많은 걸 가르쳐 줬던 하밀 할아버지도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노망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이 계속 말하고 있는 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말년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책 빅토리고. 레미제라블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극 중에서도 계속 모모는 저는 나중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그게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자체가 이제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 하밀 할아버지 꼭 책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하밀 할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될 때 나한테 규칙, 규율, 질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거를 엄마가 사실 많이 하는데 지금 모모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밀 할아버지가 뭔가 이 아이한테 뭐 종교라든지 이제 하밀 할아버지도 같은 아랍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하면서 모모한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숙제를 좀 많이 던져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까치 선생님도 말씀하지만 넌 다르다라고 했던 게 그런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사색이 아니었나 그런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잘 많이 생각하는 아이였고 저는 좋았던 캐릭터가 이제 룰라 아줌마였는데 너무 좋죠. 룰라 아줌마는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성 전환을 한 전직 복서 출신 호르몬 주사를 계속 그쵸, 맞으면서 전직 복서 출신 지금 그러니까 반 남자고 반 여자죠. MTF죠, MTF.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딱 남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어떤 어른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이 녹음 시작 전에 그 밀리 바비 브라운 하면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뭔가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주변에 뭔가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게 굉장히 기분 좋고 자극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좀 완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 모모한테 이 아줌마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아줌마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사랑과 또 나눔을 항상 실천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자 아주머니가 이제 아파서 사실 이제 수입도 없고 거의 굶어 죽게 됐을 때도 와서 자기가 그 몸으로 번 돈을 같이 나눠 쓰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걸 몸으로 보여주면서 또 나중에 이제 모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나중에 나랑 함께 지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약간 어떤 그렇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제안까지 하면은 너무 이 사람의 삶은 이미 오퍼라고 하니까 너무 비즈니스적. 일을 너무 했나? 자, 오퍼 받고 싶어요. 너무 웃기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을 전혀 그렇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이 캐릭터가 너무 저한테 읽으면서 감사하게 느껴진 캐릭터였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왈룸파에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웃긴 게 그 카츠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좋다 이랬는데 자기 형제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들고 뒤집었다 엎었다 매트리스에 올려놓고 다 같이 흔들고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친절의 최선의 친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모모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너무 따뜻해요. 맞아요. 너무 따뜻해. 자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면들을 굉장히 잘 볼 줄 아는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롤라 아줌마 솔직히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혐오의 대상이 가깝죠.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다르니까. 특히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시선. 정말 멋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어쨌든 직업은 창녀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주먹을 쳐. 그렇지. 약하지 않아. 강한 여자. 센케. 강한 여자. 하지만 한없이 인자하고 그치. 나에겐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영향, 가장 좋은 영향은 물론 하밀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카츠 선생님한테서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느꼈던 이유는 여기서 카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고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이 로자 아줌마가 뭔가 되게 모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마다 데리고 가서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유전병 있는 것 같다. 좀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혼을 내요. 맞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신경쇠약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모모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로자가 이상했던지. 맞아. 로자도 이상했어. 로자의 상태가 이미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뭔가 모를 그 안식처가 되어주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모모는 항상 외롭다고 느껴지거나 어딘가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은 이 병원의 대기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쫓아내지 않아. 그냥 그렇게 있게 놔둬요.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아이에게 하고 있고, 너는 특이한 애가 아니야. 너는 그냥 특별한 아이야. 너는 되게 잘할 수 있어. 넌 그냥 조금 다른 아이인데 그게 되게 좋은 면을 굉장히 잘 부각시켜 주면서 모모가 좀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되게 좋은 어른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맞아. 심지어 끝까지. 그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7층에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래층 청년들이 업어가지고 내리고 올라오고 하면서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끝까지 걱정해줬던 어른? 좋은 어른이었죠. 아니, 주변에 이상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 모모한테 다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지 않아요? 빼버리지 않았을까? 인물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분명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모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은다시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 네, 난폭한 포주고 맞아요.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얘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허풍이 심한 사람, 네. 그리고 상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다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더 강인한 남성적인 매력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면들 그런 것들만을 중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모모 자체가 정말로
내가 이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게 자꾸 사랑을 고파해서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들을 더 먼저 보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기가 쉬운데 참 낯서. 여튼 모모는 좀 난 아인 것 같고. 난 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면서는 계속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로자 아줌마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 카츠 선생님은 자꾸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나는 아이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로자 아줌마 친척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달라라고 해서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사실 친척들이 있지도 않았고 뭐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혼자 정말 어렵게 로자 아줌마를 지하에 그 뭐 힐링룸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로 은신처. 데리고 은신처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사랑이 넘치다니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좀 되게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는 모모가 할 수 있는 게 배웠던 것이 이제 너무 적고 작으니까 그냥 거기에 두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죽고 나서도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도 그 지하실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도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밖에서 향수를 훔쳐다가 뿌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택과 행동들은 언니들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모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안락사라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아서 노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든지 맞아요. 작가 자체가 안락사를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지금도 안락사라는 부분이 좀 가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 로자의 죽음을 도운 모모의 행동에 대해서 옳았다, 나빴다 뭐 이런 말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모모가 그 행동을 한 것은 정말로 자신이 로자 아줌마한테 받은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사실. 슬펐어. 진짜. 저는 사실 이 모모가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모모가 그렇게 한 이유는 로자 아줌마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자 아주머니가 사실 이제 병원으로 가면은 이미 식물인간처럼 죽은 상태인데 잔잔하게 남아있는 그 숨을 붙들고서 그냥 가지 못하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알고 그 공포심을 알기 때문에 로자 아주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병원 제발 보내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떠날 때 임종을 제가 지켰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끼리 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원하셨고 중환자실에 절대 보내지 말아라. 근데 이제 아빠가 그 말씀을 하셨고 엄마도 절대 보내지 말자. 엄마 친구분 중에서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 보내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냥 목숨만 달려있지 그냥 이미 그냥 죽음을 맞이한 상태인데 의미가 없고 환자의 사실 시신도 사실 이렇게 막 떠썩고 좋은 죽음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끼리 약속했었는데 하필 제가 있을 때 그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피를 토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겠냐. 근데 사실 내 앞에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되면은 물론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 사람은 나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아빠를 좀 더 오래 붙들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보냈다라는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빠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내가 더 크고 그리고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좀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중환자실 제가 보내서 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모모를 보면서 이게 사실 진짜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이거는 온전히 그 로자 아줌마만 생각한 위한 행동이에요. 거지. 네. 그 원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을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후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만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고 어쨌든 그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사실 쾌적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썩어가고 있고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맞아요. 그 정말 용기 지켰잖아, 있었다. 끝까지. 이거는 그쵸. 선택권을 떠나서 아무도 못한다 이렇게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 진짜 정말 사랑했구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이 모모의 행동을 통해서. 맞아요. 그리고 남자다웠어요. 진짜 남자였었는데. 남자다웠어. 근데 아까 저희가 중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모모에겐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나딘이라는 인물을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이 나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셜록님? 나딘은 사실 저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그쵸? 느끼긴 했어. 네. 나딘이 이제 사실 길에서 만난 여인이죠.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따라가는데 본인한테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따라가는데 직업이 이제 성우 같은 것 같죠. 음악 더빙. 감독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오디오 감독 음성을 같았어요. 입히는 걸로 전 그러니까 받았고 그거를 디렉션을 주는 아하. 배우들한테. 네. 저는 성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성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딘 모모에게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고 얘를 친구로 대하는 게 느껴지는데 모모가 그 호의에 사실 반해서 따라가요, 집까지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그 나딘한테는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었죠. 그래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맞아. 돌아오는데 악행을 막 저지르면서 이제 떠나오는데 나중에 또 만나게 돼서 일하는데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너무 이제 나딘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딘이 그때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남편은 의사.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목한 가정인데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너무 진심으로 들어주고 너무 따뜻함 속에서 이제 맞아주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싸우라고 나딘이 명함을 줘요. 주소랑 이제 주소를 적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로자 아주머니가 하늘을 떠나고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보내고 그때 경찰이 그 발견하는 거죠. 쪽지 있는 곳에서 연락을 해서 끝에는 거의 입양처럼 맞아요. 그 네. 가정에서 같이 함께 크는 약간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굉장히 억지성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이게 제일 아쉬웠다. 네 너무 억지스러웠다. 저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말은 그냥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 촉박한 환경에서 모모는 쭉 살았는데 그 환경에서 좀 더 잘 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굳이 금발의 백인 여성을 거기에 딱 껴서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물론 그럼에도 거기서 또 생길 또 내면 전쟁이 있을 거고 이미 거기는 아이들이 또 있고 차별도 또 겪어야 될 거고 본인만의 힘든 게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을 모두 다 떠나서 모모라는 아이 자체의 성향이 계속 뭔가를 갈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의미 찾으려고 근데 사실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떠나서 이 아이의 삶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겠다. 앞으로도 그걸 계속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그쵸. 근데 확실히 나딘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너무 상황이 급작스러웠죠. 네, 상황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도 있지만 왜 갑자기 이 아이를 그렇게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물론 이제 다른 여성들이 이 아이에게 좀 관심을 갖고 예뻐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반복해서 나오죠. 나왔던 걸 보면 모모가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치만 그걸 떠나서 애가 이미 둘이나 있는 사람이 그치. 갑자기 생판 모르는 거의 14살이나 된 어떻게 보면 서양 기준으로 매우 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서양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크죠. 이미 크죠. 이미 꽤 큰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갑자기 내 집에 들이고 싶어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이 부분이 좀 갑작스럽게 전개된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했지만 근데 그 나딘한테 아이 둘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모한테 정말 내가 있는 곳이 밑바닥이구나라는 걸 체감시켜주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모모가 그 아이 둘을 직접 대면했던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모모는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묘사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했겠죠. 그 순간이 아마 모모한테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맞아.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더라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그치.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그치. 새끼는 잘 먹겠죠. 그게 다죠. 근데. 밥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도 어. 뭔가 근본적으로 나는 달라라는 그리고 생김새도 분명 다르잖아요. 그럼요. 누가 봐도 완벽한 백인 프랑스 가정에 누가 봐도 아랍인인 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 정서적으로. 맞아, 그럴 것 같아. 저도 약간 그게 좀 생뚱맞은 설정이긴 했는데 왜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구나 기대하는 어떤 클리셰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기대치를 채워줬을 때 또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 맞아. 그거 딱 그냥 그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음. 이 모모가 이렇게까지 어쨌든 로자를 위하고 사랑하고 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얘에게도 뭔가 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작가의 바람, 진짜 온전히 그 바람으로만 써내려간 설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얘가 좀 다른 삶도 살아봤으면 좋겠고 좀 더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척박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이제는 한번 천국 맛도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바람이 아니었을까. 나딘마저 없었으면 로자 아줌마가 죽고 난 뒤에 모모는 바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 롤라 하자면 되죠. 롤라. 아 있네. 아 너무 중요한 인물이 진짜 있었네. 현실적인 엔딩은 롤라와 사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리고 서커스로 대박 나는 거야. 그렇지. 서커스에 관심이 많았잖아. 아르티르 우산이랑 맞아요. 같이. 아니면 뭐 양탄자를 만든다거나. 그럼.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우산을 만드는 거 보니까 패션 감각도 있고 창의성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겠죠. 와, 근데 진짜 어떻게든 희망을 찾는구나. 그래도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가까이에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나딘이라는 그 환상적인 인물이 나타나면서 판타지가 마지막에 좀 되어버리고 맞아요.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이 원제를 네. 어떻게 읽죠? 라비 드봉수아라고 읽습니다. 야, 이게 이 원제대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여생, 그쵸. 여생. 앞으로 남은 생? 그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작가는 이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번역이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처음 받아들일 때 뭔 소리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생이고 앞으로 남은 생이라고 해도 읽으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조금 이렇게 맛이라도 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라는 게 누구한테는 희망이고 또 누구한테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일지 몰라도 또 누구한테는 로자 아줌마가 앞으로 내가 이 상태로 더 살아가는 것을 상상했을 때 공포로 느꼈던 것처럼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생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정해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그쵸.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저는 사실 작가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좀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도 사랑해야 사랑해야 한다라고 끝나서 그냥 계속 그 내용으로 그냥 계속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결국 나머지 우리 여생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또 사랑을 할 걸 또 찾아야 되고 맞아요. 사랑 그냥 해야 된다. 찾아라. 그 얘기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하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고통스러운 삶도 또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견뎌내고 희망이 될 수 맞아요. 있다. 뭐 그런 뭐가 그러니까 아닐까? 그래, 로자는 모모에게, 모모는 로자에게, 하밀 할아버지는 첫사랑에게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 근데 그 첫사랑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그걸 맞아. 더는 기억하지 할수 못하게 없게 된 돼서. 순간, 뭔가 툭 끊기는 네 것 같아. 그때 이제 아마 하밀 할아버지는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그쵸. 않았을까.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웃겼던 게 그 모모가 중간에서 하밀 할아버지하고 로자 아줌마 연결하려고 네, 맞아요.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근데 그 하밀 할아버지 선 긋는 게 더 웃겨. 아 너무 웃겨. 저기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어. 근데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 몇 장 막 찍어놨는데 맞아요. 좋은 글귀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바나니아 얘기할 때도 저는 네.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쵸. 그 항상 웃고 다니는 녀석. 로자 아줌마는 바나니아는 빈민 구제소에 보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의 미소만은 떠나보낼 수 없을 것이다. 맞아. 이 말이 너무 그 아이와 미소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 둘 다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로자 아줌마가 진짜 사랑이 많은 인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작가는. 아, 너무 그 문장 하나하나 말을 모모의 입을 통해서 하니까 뭔가 더 크게 와닿아요. 그치. 그렇지. 네. 와 우리 책 다 재밌게 읽었네요. 얘기 너무 나누다 재밌게 보니까 읽었어요. 다들 너무 감명 깊게 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오늘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거죠? 아, 쇼생크 탈출입니다. 너무 이거 명작 진짜 명작이잖아. 네. 누구라도 알고 있는 네. 이름만이라도 들어봤을. 이거 국민 영화 아닌가? 저 쇼생크 탈출하고 포레스트 검프 진짜 한 100번 넘게 봤을 거예요. 다음엔 포레스트 검프도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우리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쇼생크 탈출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